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과학적 태도란 비판적 태도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포퍼입니다. karl 포퍼. 독선적인 것이 필요한 태도라고 주장한 구운의 해석에 의하면 정상과학은 퍼즐을 푸는 거라고요. 포퍼가 가장 공격했던 이 사이비 과학, 구운의 정상과학 개념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정상과학과 포퍼의 비판 정신 대결에서 확실한 결판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시작한 이 과학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돌아가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현대 서양 철학의 시조라고 하는 프랑스의 데카르트. 제가 뭐 불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식으로 데카르트 하겠습니다. 이 데카르트가 제1철학에 대한 성찰 내지 명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나는 우리 인간의 과학 지식을 완전히 새로 이루어 놓겠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려받은 지식은 전부 확실한 게 없으니까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잘 생각해서 확실한 것만 골라가지고 지식의 토대를 만들자. 그렇게 했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배짱을 보여준 거죠. 모든 권위를 배척한 겁니다. 성경의 권위, 성직자의 권위, 철학자의 권위, 고전의 권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모든 이론들의 권위를 다 배척하고 새로 시작하자. 그러면 뭘 믿을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확실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명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뚜렷이 직접 경험한 거, 그걸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게 아닐까. 그러나 또 자기가 자신이 거기에 대한 반대 반론을 펼칩니다. 사람들이 잘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환각이나 환상을 많이 겪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데카르트는 또 더 한 걸음 나간 걱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느끼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꿈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책을 쓰는데 내 방에 앉아서 이 서양식 벽난로에 불을 잘 지펴놓고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다. 그런데 그런 꿈도 많이 꿨단 말이에요, 자기가. 또 그렇게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꿈을 깨고 나서야 그게 꿈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 책을 쓰면서 지금도 꿈이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학생 때 이제 철학을 배우면서 저희 형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옛날에 중국의 장자가 이미 다 한 얘기다. 그러셨습니다. 장자가 이제 자기가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가 그러면 내가 혹시 나비가 꾼 꿈 안에 장자라는 인물이 아닌가. 근데 물론 이 장자가 거기서 이 유도해내는 교훈은 좀 다른 내용이죠. 데카르트하고는. 장자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감각이 속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대신 이성적인 판단,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을 세우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예를 들어서 수학 지식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렇게 이제 감각보다 이성의 판단이 월등한 것으로 보는 게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주의 또는 합리주의죠. 근데 이 걱정의 명수인 데카르트는 거기에도 안심을 못했던 겁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그 산수를 믿을 수 있는 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을 얼마든지 집어넣으실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 대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막 의심을 하고 나서 그 시점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괜히 멋지게 해본 말이 아니라 이 인식론적인 절망에서 나온 말인데요. 뭔가 믿을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나온 데카르트가 생각해낸 거는 내가 모든 것에 아무리 다 속더라도 그 속아서 틀린 생각을 하는 그 주체인 나는 적어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명제 하나를 건졌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근데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해요? 내가 존재한다는 걸 기본으로 아무 지식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뭐 너 존재해, 그래, 잘났어. 그러고 마는 거죠. 결국 데카르트는 하나님은 자애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속이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인식론적인 절망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다 모든 걸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신이 존재한다는 건 또 어떻게 알죠? 그래서 또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나섰습니다. 데카르트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펼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아주 짤막히 말씀드릴게요. 더 옛날부터도 있던 주장인데 조금 궤변에 가깝습니다. 데카르트는 신이란 개념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신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시시한 신은 무슨 신이냐. 존재해야지. 이건 제가 느끼기에는 과학적인 지식의 토대가 되긴커녕 합리주의 철학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 철학자 또 더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는 그런 식의 합리주의 철학의 그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순수 이성 비판 책을 썼죠. 그 제목을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순수 이성 비판 얘기하지만 이 순수 이성을 비판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순수하게 이성만으로 뭘 다 알아내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자. 우리가 그런 거 알 수 없다. 그렇게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주제를 이성으로 알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이 덧없는 일이라고 칸트는 얘기해 줬던 거죠. 뭐 그런 철학 논쟁은 어떻게 됐건 간에 데카르트 후 과학자들은 많은 경우 이 합리주의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경험주의 철학에 입각을 해서 관측을 기반으로 과학 지식을 이제 차차 쌓아 나갔는데요. 그래서 다 우리가 아시는 갈릴레오니, 보일이니, 뉴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이 17세기의 소위 과학혁명을 일으켰죠. 이렇게 시작된 과학이란 거는 결국 사실에 기반한 지식이 과학 지식이다. 그런 관점을 얘기해 준 건데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이미 얘기한 거잖아요. 경험주의가 그렇게 완벽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감각 자체도 확실한 게 아니라고. 데카르트가 이미 그거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갖고 과학을 하냐 그겁니다. 데카르트 말을 좀 발전시켜보면 이 관측 자체가 그냥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말하면 좀 아리송하고 이해가 안 닿으실지도 모르니까 좀 일상적인 방향으로 돌려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거는 떡방아를 찍고 있는 옥토끼입니다. 달나라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맨날 옥토끼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지만 왜 도대체 토끼가 달에 있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커서 나중에 미국 유학을 가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름달을 보니까 토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옥토끼가 있다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서양 사람들한테 이 토끼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그걸 얘기해주면 알아보고서 재밌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봐도 토끼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토끼 얘기는 좋은데 이게 왜 과학적 관측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텐데, 이 토끼는 안 보여도 사람들이 보면 이 달 표면에 어떤 무늬가 있다는 거는 다 동의하겠죠. 근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세기 이전에는 이 다 훌륭하다는 유럽의 천문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우주론에 따라서 모든 천체, 그러니까 달부터 그 위에 있는 행성, 별 다 얘기하는 건데, 모든 천체는 완벽한 물건들이고 그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주 아무 흠이 없는 구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1600년대 초반에 또 이 유명한 갈릴레오가 한 일이 있죠. 망원경을 발명해가지고 달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보였습니다. 이거 갈릴레오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뭐 산도 있고 분화구 같이 생긴 것도 있고 바다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갈릴레오는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타파하는데 이 무기로 썼습니다. 이 달 보시오. 당신들은 완벽하다고 했는데 저렇게 표면에 막 곰보가 있고 완벽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갈릴레오 말을 믿질 않았어요. 그 재밌는 일화인데, 제가 이제 그런 일화를 과학사 공부할 때 배우고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옛날 그 유럽 사람들이, 달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유럽 사람들이 저 달을 봤을 때 우리가 토끼 모양으로 생각하는 저 무늬를 보기는 했을까? 아니면 그 무늬 자체도 못 봤을까? 그 무늬를 봤다면 저걸 보고서 어떻게 저게 흠집 없는 완벽한 개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저걸 보지도 무늬도 못 봤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도 없고 참 궁금합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 이론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강하다는 거죠. 물인데요. 그렇게 관측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포퍼는 거기도 이론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0도면 얼고 100도면 끓고 먹어도 죽지 않고 관측의 이론 적재성이라고 합니다. 작동 이론이 틀린다면 이 관측을 어떻게 믿는가? 이론이 관측에 이런 영향을 준다는 거를 과학 철학에서는 참 이상한 용어로 표현하는데요. 관측의 이론 적재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heory ladenness라고 하는데요. 이 적재성이라는 거는 누가 고민을 해서 번역한 건데, 선박이나 이 화물차가 물건을 적재하고 다니듯이 관측이 이론을 항상 싣고 다닌다는 뜻이거든요. 또 더 직원적으로 표현해서 관측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적재성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더 굳어버렸습니다. 또 알고 보면 재밌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론 적재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이 우리가 지각, 감각으로 해서 지각하는 그 자체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잘못 보이기도 하고요. 아예 안 보이기도 하죠. 또 뭐 자기 코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코도 안 보입니다. 사람 자기 코 안 보이는데요. 지금 오른쪽 눈 하나 감아보세요. 시야 오른쪽 밑에 이상한 게 하나 보이죠? 그게 자기 코입니다. 또 왼쪽 눈을 감으면 시야 왼쪽 밑에 그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뇌에서 알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런 코 같은 거 계속 보이면 귀찮으니까 지워버리는 겁니다. 안경 오래 쓰신 분들은 안경테 안 보이잖아요. 처음 쓴 사람은 아예 귀찮아서 불편해합니다. 이것도